오늘은 워렌증권 에듀의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워렌증권학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뭐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워렌TV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주식 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는 슬로건으로 했는데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많은 수강생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예. 네, 저는 그 원장님 뵐 때마다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네. 수강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10배, 11배 수익률 인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지난번에 워렌TV에 네. 그 엔비디아 1000% 인증 영상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와. 우리 회장님이라고 이제 7학년이신데 70 넘으신 분이신데 좀 아주 구름 위를 걷고도 계십니다. 워킹 온 더 클라우드, 구름 위의 산책 뭐 이러고 계십니다.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노후도 끝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엔비디아를 워낙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막 1000% 이상 수익이 나서 저한테 인증샷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사신 분도 1억 2천, 2천만 원 사신 분은 2억 얼마 뭐 이러니까 저희 학원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중간에 좀 파신다고 하나요? 아니면 더 갖고 가신다고 하나요? 완전히 개인 차가 있습니다. 성향 차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주식 분할 전에 그 1000만 원 넘어갈 때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테슬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테슬라도 10배 먹어야죠. 그렇군요. 테슬라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기. 네, 그러면 테슬라도 후반부에서 점점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우선 그러면 최근에 좀 핫 이슈인 매크로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최근에 잭슨홀 미팅 연설이 끝나고 네. 이제 거의 9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예. 심지어 이제 0.5% 비컷 가능성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그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이전에 확정이 됐었어요. 왜 확정이 됐냐면 고용 실업률이 3.5%에서 4.3%까지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각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면 일시오 졸라매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는 게 갑자기 쑥 올 수도 있어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기 침체를 서서히 오게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7월 달에 할 것이냐 9월 달에 할 것이냐 근데 7월 달에 꾹 참았고요. 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해서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안 따지겠다.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비컷 아까 얘기한 거죠. 0.5% 인하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0.5%나 0.6%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앞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 9월, 11월, 12월 하고 내년 5월까지 막 3.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된다면 이걸 억제해야 되니까. 네. 금리 인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시중에 돈을 뿌리는 효과 같아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에다가 개인 신용 프리미엄을 얹어서 시장 금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연준에서 정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지만 거기다 개인 신용에 따라 신용 프리미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무원 같으면 최저금리 기준금리에다 한 0.5% 얹어주는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한테는 기준금리에도 5% 이상씩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용대출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3.5%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4.5%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4.0%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뭐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막 9%, 10%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 금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왜 매달 할부금을 내는 사람이 할부금이 줄어들 거고 모기지론을 받아서 매달 이자를 내는 사람이 이자 금액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럼 증시에는 훈풍이 부는 걸까요? 당연히 훈풍이 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내일 모레 증시는 예상할 수 있지만 뭐 좀 6개월 1년 뒤에 증시는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개월 1년 뒤에 증시는 예상할 수 있지만 내일 모레 증시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만 해도 오늘 완전히 증시 좋을 거로 예상했거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뉴욕 증시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참 이스라엘이 하마스 때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드론 몇백 대로 공격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CNN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이제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치는 거야. 아침에 상승 출발 잘했거든요. 근데 헤매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큰 흐름은 뭐로 따라가냐면 금리가 기준으로 증시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은 7월에 일자리 증가율 감소를 했고 실업률은 4.3% 상승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022년에 제로 금리에서 5.5%가 금리를 단기간에 올리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 그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때도 고용 3.5%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버티던 뭐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일단 부동산부터 그 예전에는 저기 그 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됐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재택근무가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공실이 텅텅 비니까 부동산 업체가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법정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실업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그 정부 보조금 받아놓은 걸로 통장에 꽂아놓고 그걸 쓰던 거 그것마저 작년 말부터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오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분들은 이거 뭐 증시 막 폭락하는 거 아니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라. 경기는 막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니까 뭐 많은 사람들도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다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먼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타임 갭을 이해를 못 해. 경기가 나쁜다는데 경기 침체 온다는데 증시는 왜 오르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증시는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영우 원장은 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사실은.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예측 못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앞으로 증시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이건 넘어가면 뭐 계속 다시 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막 $1,000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이제 그 주식 분할하고 그래서 $100로 됐었는데 뭐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다 상승폭을 다 회복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번 달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요번에도. 근데 그게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섣불리 젠슨왕이 어떻게 말할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만한 근거로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런 곳이 아직도 검색 엔진에 우열이 가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사활을 건 승부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가진 그 검색 엔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보면 당연히 앞으로 좀 더 엔비디아 매출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정해져야 되니까 우열이 가려져야 되니까. 네. 뭐 사실 거기서 거기 경쟁에서 뒤처지면 뭐 뒤처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모토로라, 퀄컴, 뭐 코닥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핸드폰 시장 최강자였는데 어느 날 아이폰하고 우리 갤럭시가 그냥 판세를 다 주도하거나 걔들 사라지는 것처럼 경쟁에 뒤처지면 밀리니까 어쩌든지 거기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젠슨항이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할 것이냐 또는 의기소침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초고성능 칩인 차세대 초고성능 칩인 블랙웰도 출시를 4분기에 나온다고 연기했다는 소식도 있고 뭐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젠슨항의 그 연설을 봐야 알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어려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개월, 1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투자를 할 때 네. 뭐 2년, 3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미국 주식은 세금도 있으니까 네.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세금이 있으니까 3년 이상 가져가야 네. 된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더 잘 나갈 것이다. 더 잘 나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초기거든요. 초기. 예를 들면 제가 그 챗GPT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가 뭐 제 일이 시간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막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래도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제가 요즘 방송 SBS 비즈 방송 출연도 고정적으로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거기 대본도 막 써줘. 물론 완성도는 떨어져. 네.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틀을 갖춰주니까 거기 내용을 막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야. 그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썼는데 아직도 안 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지. 사용한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지. 그게 너도 나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엔비디아 성장률이거든요. 네. 결국 그 승부가 데이터 센터고 네. 뭐 그런 거니까 앞으로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와서 엔비디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빅테크인 그 MS,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애플인데 애플에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애플이 요즘 보니까 그 조금 뭐 MS랑 네. 그리고 AI 시대에서 조금 뒤처지다가 이제 좀 뭔가 힘을 좀 내는 것 같은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갤럭시랑 아이폰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세계 점유율 1위를 갤럭시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아이폰하고 에어팟, 뭐 와치 이런 거 네. 출시한다고 하고요. 애플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제가. 학원 초창기부터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안 꼽는 찐빵이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공적적이고 저돌적이고 막 집요하잖아요. 제품의 그 성능이나 개발하는데 엔지니어랑 막 싸우면서 막 밀리지 않잖아요. 막 주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팀쿡은 그 후계자인 팀쿡은 젠틀하잖아 일단은. 그다음에 물렁물렁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카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그 직원을 2,000명이나 하고 200조를 투자했는데 포기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요즘 그 아이폰 사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탈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왜 그렇대요? 성능이 못 따라주니까 카메라 성능인데 카메라 사진을 감성적으로 잘 찍어준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다음에 모든 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초부터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기사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늦었겠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 10월에 나오는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새로울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이미 갤럭시에서 먼저 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걸 보여줬어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몰라.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할 깜짝 놀라운 뭔가를 새로 들고 나올 수 있겠지만 팀쿡 같으면 갤럭시가 있는 거 외에 뭐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지. 시중에 알려진 거 외에.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요번에 나오는데 그 디자인이 엄청 후졌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엄청 후졌다고 혹평도 있고, 물론 나와봐야 아는데 이건 이제 그냥 스파이샷으로 유출된 건데, 이 사진 보면 제가 봐도 좀 후졌어요. 예. 옛날 그 세련되고 획기적인 2006년 7년에 제가 63빌딩 건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 뭘 하셨어요? 63빌딩? 63빌딩에 건물을 했었어요. 제가 하나쯤에 다녔잖아요. 네. 63빌딩에 건물을 했는데 그 1층 커피숍에 일체형 컴퓨터가 딱 있었어. 맥 그게 애플 그림 딱 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있는 것만 해도 럭시라고 그 커피숍이 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 보고 저기 일체형 컴퓨터 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뭐 그렇게 했는데 획기적이었다는 거지. 나오는 제품마다 다. 네. 아이폰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게 감성적이고 막 그런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똑같아. 새로 나오는 거야. 가격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애플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런 분들이 있어. 투자금이 많은,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이 사람도 이제 애플을 팔았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큰 자금들은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해서 그 큰 자금을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주가가 몇 프로 상승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 알파벳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애플은 안 되는 거지. 이미 제가 볼 때는 식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보다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좀 회복이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업황하고 관련 없이 환율에 따라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고 이머징과 주식을 살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지. 예를 들면 큰 뭐 블랙록이나 이런 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면 순위에도 한참 아래 있는 랭킹에 못 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 때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살 때는 제일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니까 달러 약세거든요. 달러 약세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 환율 하락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은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될 것 같아요. 그게 엔비디아나 반도체 때문이 아니고 환율이 하락할 걸로 예상돼요. 오랫동안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거니까 삼성전자는 한동안 계속 상승할 거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건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제일 많이 빠졌다가 제일 많이 반등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제자를 찾아가고 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 하락 때문에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환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 않잖아요. 왜?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계속 인하할 거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기에는 좋은데 이유가 우리가 하는 반도체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 환율 하락 때문에. 근데 환율이 이미 한 1,320-3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5.5%에서 내년에 3.5%까지 내려간다잖아요. 그럼 환율 1,2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1,100원대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죠. 얘가. 아니 그래요? 기준금리가 지금 5.5에서 3.5까지 내년에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 있잖아요. 네. 환율하고 좀 연관지어서 봤을 때 환율 좀 더 떨어지면 달러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아니 지금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환율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환율 따지지 않고 왜 그러냐면 환율은 정말 많이 올라가 봐야 10% 20% 정말 많이 막 변동성이 있어 봐야 떨어져 봐야 10% 떨어지고 그래. 그런데 주가는 50% 100%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환율에 민감하셔가지고 뭐 테슬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살래요. 근데 아니요. 그때 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50% 100%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야 된다니까. 무시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 법인도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환 리스크 취급을 안 해요. 통제도 불능이고 관리도 불능이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해외 법인이 많으니까 해외 돈을 갖고 있으니까 환율은 리스크가 아니라고 취급을 해요. 원래. 그렇군요. 중소기업들이나 얘가 환율 때문에 막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중소기업들은 그게 굉장히 민감한데 글로벌 우리나라 뭐 한 30대 재벌그룹 같으면 환율은 리스크 취급을 안 합니다. 이미 현지 통화도 많이 갖고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뭐 테슬라 주식 살면서 환율 좀 기다렸다 사고. 안 된다니까. 그게 환율 10% 떨어지면 테슬라는 50% 올라간다니까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통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어떤 분도 이제 제가 그분의 말씀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봤는데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저희 환율이 거의 1,400원대 갔었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더 오르니까 약간 비슷한 논지인데 실제로 이제 물론 주식 종목은 잘 선택해야겠죠.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환율 이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 나와요. 그래요? 그런 얘기 다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큰 기업들은 한 리스크는 리스크로 취급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걸 아는 놈이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양국 간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가 뭐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제 방산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휴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면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저 봤습니다. 고지를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맞아요. 휴전 내내 그 짓을 한 거야 이제. 맞아요. 하나를 더 확보하면 그대로 휴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휴전이 지금 하기 전에 이제 막 그런 유리한 입장에 차지하려고 이제 그 젤렌스키가 러시아 그 본토를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원래 그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선보다 위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허를 찔린 거죠. 설마 본토를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이미 그 전쟁 중에 그 실전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정예병을 뽑아서 영국하고 미국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훈련을 해서 정예병이 쳐들어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주력 부대가 다 이 전선에 돼 있으니 거기는 허당한 거죠. 허당인데 들어간 거죠. 징집병을 거기다 이제 주로 지키는 걸로 배치를 했는데 징집병 입장에서는 원래 징집을 할 때 러시아에서 징집을 할 때 전선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징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를 쿠르스크가 군인을 빼서 현역 주력 부대를 빼서 전선에 투입을 했으니까 그거 피잖아요. 그래서 징집병을 거기다 배치를 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쳐들어오는 거야. 전선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막 항복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막 100명씩 포로 잡고.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 아랍에미레이트 중재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포로 100명씩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젤렌스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유리하게 휴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 쿠르스크 침공을 계속 유지하고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침공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휴전을 할 때
너들 지금 치고 가고 있는 아래 전선 부분에 물러나라. 아니면 이거 우리 땅 한다. 이 협상이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뛰고 한장을 노리신 거죠. 그 다음에 전선에 있는 전투병들은 정예병들이잖아요. 근데 쿠르스크에 있는 전투병들, 러시아 군인들은 다 오합지졸인 거야. 징집병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거기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포로 하기도 너무 쉬워. 네. 거기다 또 이렇게 거기 핵시설도 있잖아요. 핵발전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이미 지금 휴전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뭐 트럼프만 해도 당장 휴전시키겠다고. 휴전시키는 거 사실 간단해요. 지금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전력을 뺏고 힘을 빼는 그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전력이 약해지고 경제도 침체되고 푸틴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무기를 막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예상외로 잘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야 휴전해 이제 무기 안 줘. 이러면 바로 휴전해야 돼요. 서방에서 무기를 안 주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휴전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전 같아요. 이제 휴전을 앞두고 미리 그래서 쿠르스크 지역을 돌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만약 우리는 그러면 휴전이 언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6.25 전쟁만 해도 휴전을 막 2년 6개월 막 끌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만 있어도 휴전한다는 말만 있어도 관련주가 막 오르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재건 관련주가 가장 핫하겠죠. 뭐 GS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건설 관련주,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뭐 대우건설 이런 건설 관련주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SG인가 아스콘 만든 도로 포장 만드는 업체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 가입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니까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뭐 둘러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게 해결될 거니까 그 에너지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주.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농사를 잘 못 지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농사를 잘 못 짓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식량 문제도 좀 해결돼서 그 관련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고지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정우가 나오는 드라마 중에 느아르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우가 그 다른 파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정우 위에 있는 분이 회장님이 이제 김갑수였어요. 영화 배우 김갑수인데 그 휴전을 좀 어떻게 중재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김갑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죽어야 돼. 휴전은 더 죽어야 휴전을 하는 거지. 전력이 살아있으면 휴전을 못 한다는 거지.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을 때 휴전을 한다는 거야. 러시아도 지금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을 때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을 때 휴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왜 양보하겠어? 아니 근데 멀쩡할 때는 재정신일 때는 그런데 그렇구나. 온 국민이 지금 푸틴을 원망하고 있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군인들이 생포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본인도 위기에 갇히면 그때 휴전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물에 익었습니다. 휴전 갈 때까지. 혹시 그 이스라엘 예. 중동 전쟁도 이제 막 또 발생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거 관련주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제 이란이 침공하면 유가가 급등할 것 같아요. 유가 급등하면 또 우리나라 관련주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중앙 에너지인가 뭐 그거 있고 한국 석유 뭐 또 뭐지? 뭐 석유 하나 있잖아요. 뭐 그것도 막 급등하겠죠. 지금 사면 될 것 같아요. 급등.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나 그게 또 뭐 많은 분들이 전쟁 진짜 속전속결로 끝날 거라는데 지금 진짜 뭐 몇 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거의 2년 6개월과 7개월 6개월 하고 있고 중동 전쟁도 발발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슈가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S&P 500이랑 나스닥은 거의 최고가까지 왔다 조금 조정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여기서 6개월, 1년, 2년, 3년 보면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올라간다. 이제 지금 지금 거의 사상 최고까지 왔어요, 지금. 왔어요. 네. 넘어서려고 해요. 네, 맞아요. 왜? 금리를 낮춘다니까. 네. 금리를 낮춘다는 게 시중에 돈을 대규모 뿌린다는 얘기라니까요. 전쟁 이슈보다도 금리 이슈가 큰 거군요. 그 역대로 네. 전쟁 이슈나 테러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서 항상 9.11 테러 때도 주가가 막 폭락했는데 일주일 안에 제자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 이거는 그 이슈가 아니야. 단발바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올라가고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는 금리를 계속 낮출 거니까. 대규모 돈을 뿌리는 거랑 같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대선 이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대선이 한 3개월 남았나요? 11월 초니까요. 예, 11월 11일인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간의 지금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목을 받는 게 다르다. 예, 뭐 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막 많이 올랐죠. 막 풍력도 많이 막 급등하고 CS윈도 막 급등하고 태양광 관련주는 HD 에너지 솔루션 막 급등하고 막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윤곽이 지금은 이제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압도적일 때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잘 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누가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만약 그 관련주로 따진다면 이제 해리스 관련주는 당연히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친환경. 예. 풍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풍력은 이제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아직도 뭐 대선까지 몇 달 남았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예상외로 반응이 잘 안 됐어요. 태양광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 막 그래서 헬스케어에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트럼프가 거기에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 헬스케어 관련주로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볼 거 없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어차피 저걸 공공의료 서비스 때문에 저걸 처방 약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니까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 트럼프 관련주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단순히 심플합니다. 야, 전기차 보조금 안 줄 거야.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는 것은 내연기관 차량 수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연차량 관련된 수용이 늘리면 이제 뭐 석유 관련, 원유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또 트럼프 되면 일단 잘 사는 한국, 잘 사는 대만, 왜 우리가 방위비를 이렇게 내고 주둔해서 지켜줘야 돼? 막 그러면 이제 방산 관련주,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하려면 저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트럼프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우리 관심 봐야 될 게 총기 관련주. 미국은 이제 트럼프는 이제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는 뭐 그런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총기 관련주 중에 총알을 만들어내다가 풍산하고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치면 이런 종목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총알이 많이 팔릴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LIG 넥스온이라든지 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뭐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총기 관련주는 이제 고려아연이나 풍산 뭐 이런 식당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타뷰티라는 화장품주를 샀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제 뷰티의 산업이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실제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게 단순하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또 급락했을 때 사요. 올라간 종목 잘 안 사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사니까 워렌 버핏 사면 올라가는 거죠. 그 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울타뷰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올리브영과 같은 그 소매 판매 관련된 뷰티 업체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그 사실은 뷰티 산업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K뷰티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K뷰티가 특히 우리가 원래 화장품 그러면 중국의 매출액이 1위였잖아요. 지난 분기만 해도 미국 그 화장품 판매가 1위였어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이 그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매가 경기가 많이 죽어서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서 K뷰티 소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그 화장 그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자연스러운 그다음에 강택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화장품 관련 산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투자를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도 또 전망이 좋아지겠죠. 그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완성품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뭐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OEM이나 ODM 뭐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ODM은 저쪽에 있는 화장품 업체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으로 원하는 상표를 만들어 주는 거고 ODM은 이제 한국 콜마 같은 데서 이제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좀 팔아줘 이렇게 판매를 의뢰하는 거고 생산을 의뢰하는 게 OEM, 판매를 의뢰하는 게 ODM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지금 주가가 높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상승세가 올라갈 것 같고 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마녀 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장품 업체인데 이게 2014년인가 13년인가 런칭했는데 클린 뷰티 얼굴을 세정제나 뭐 이런 거 클린 뷰티하고 자연주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브랜드인가요? 예, 회사 이름이 마녀 공장이고 화장품 이름도 마녀 공장이에요. 홈페이지 마녀 공장 화장품 들어가면 가격이 싸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거기 싸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지. 싼 만큼 싼 대신 품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마녀 공장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상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울타뷰티에 그 입점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좋은 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FSD 12.5 버전이 발표됐는데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연기되는 것 같긴 한데 로보택시도 10월 10일로 예정인데 어떻게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테슬라가 카페에 돌진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테슬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15일에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는 모두 망한다라고 이제 X에 글을 올렸거든요. 7월 말에 발표한 FSD 버전 12.5에 대해서 사용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X나 이렇게 레딧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테슬라 버전 12.5를 한 거를 테스트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근데 점점 발달한 게 이제 예전에는 차가 갔는데 로타리에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지가 스스로 멈췄다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진도로를 주행하는데 한 차선을 거기 농기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면에서 다른 차선에 이쪽 오는 차량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서 피해서 가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보면 도심 한복판에 거기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전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게 얘가 생각보다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전에 버전 12.4만 해도 고속도로에 진입을 못했다고요. 진입하는 건 하는데 진입한 뒤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선에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 근데 최근 나오는 영상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버전 12.5의 그 성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압도적으로 나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ASS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차가 주차를 풀고 호출한 운전자 앞으로 가 서는 거야. 그 다음에 운전자가 내리면 지가 알아서 빈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게 이제 ASS인데
그 액추얼 뭐 스마트 서먼 뭐 이래가지고 그게 자율 주차 뭐 그런 기능인데 발레 파킹 자율 발레 파킹 그런 기능인데 그게 되면 네. 로보택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조만간에 이제 번들로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0일이 안 되더라도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그 전에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 판가름 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뒤에 자료를 보면 NTSB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화재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0만 킬로당 화재 사고는 하이브리드 카가 3,474건으로 가장 많고 휘발유 차량이 1,529건으로 많은데 전기차는 25건이라고요. 그래요.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거야. 화재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데 얘가 화재 진압이 안 되니까 한 번 불나면 오랫동안 타는 거지. 그다음에 또 새로 등장한 신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를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니까 불이 나면 온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되는 거지 얘가. 그 하이브리드랑 휘발유가 불을 이제 훨씬 많이 나는데. 났는데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는 안 거죠. 나오죠. 우리 예전에 그 BMW 520D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불자동차라고 했잖아요. BMW 그거. 근데 요즘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때 BMW 지하철장 출입금지 이랬어요. 맞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 지하철장 못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전기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가가 판매를 확 주는 거 아니야? 문제는 우리나라만 아파트 있지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예요. 여기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근데 주차장이 넓어도 차도 뚫어서 네. 그 화재 나도 빈도수가 낮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다 모여 살고 아파트에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서 불 나면 주변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주차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나는 거죠. 전기차를 투자를 하는 데서 전기차를 보면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글로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상황은 뭐 아파트 문화가 어차피 아니고 지하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뭐 빌딩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문제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뉴스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 캐즘 신제품에 대해서 매수가 좀 주춤거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거라든지 배터리 화재를 악재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시에서 500만 달러치 이제 업무용 테슬라 차량을 샀다고 해요. 근데 그러는 지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모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이게 구매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테슬라의 그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중에 테슬라 모델 S가 판매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중에는 미국에서 모든 전기차 판매량보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더 높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워렌 TV에서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영상을 업그레이드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워렌 TV는 이제 매주 2-3개씩 테슬라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워렌 TV 오셔서 테슬라 최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테슬라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지금 매수를 하고 절반은 10월 10일 결정 나면 로보택시를 보고 매수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계속. 왜냐면 가장 큰 악재는 연기하는 거야. 한 번 더 연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지 말고 절반 정도만 사고 뭐 그때 결정이 나면 근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가. 네. 그때는 좀 올라도 그때 비싸게 사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반만 사자. 절반은 10월 10일 이후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사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7%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률이 8%인가 그래요. 얼마 안 돼.
보급률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전기차를 써본 사람은 전기차가 너무 편한 거야. 맞아요. 편해요. 특히 자율주행도 너무 편하고 제 친한 후배도 이제 그 세간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는데 테슬라 모델 Y 이제 여기 중국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리튬 이산철 배터리. 그거 샀더니만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도저히 다른 차를 못 산다는 거지.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 한 번 타면 끊을 수 없다는 거라는 거지. 금단 증상 때문에. 네. 그것처럼 전기차는 어차피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화재는 일시적인 사건이고 이거 어차피 해결될 거거든요. 어차피. 네. 얼마 전 안 그래도 저런 게 나왔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전기차 불이 나잖아요. 그럼 기구를 차 밑으로 집어넣어. 배터리가 보통 아래쪽에 다 있잖아요. 그 거기에 구멍을 뚫어. 거기다 구멍 뚫은 데다가 거기다가 물을 뿜어 넣는 거야. 배터리 안에다가. 네. 배터리 팩 안에다가. 그래서 단기간에 진화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듯이 그건 한 실내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되겠죠. 이런 문제는. 뭐 그래서 그렇고 나면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요. 작년 얼마 전만 해도 이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그랬는데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인데 그중에 60%만 전기차로 판매한다면 5천만 대가 판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 안 돼. 예.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그냥. 더군다나 내년에 25,000달러짜리 또 저가형 모델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가형 모델 나오면 BYD도 다 죽었어. 지금 BYD는 평균 판매 가격이 10,000몇 달러인가 그러거든요. 그 테슬라는 4만 달러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최고 싼 게 3만 몇 달러니까. 근데 모델 2가 나오면 25,000달러짜리 차가 나오면 BYD가 확 죽는 거지. 저가용 걔가 평정할 거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는 지금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슈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트럼프는 내연기관차에 좀 지속 기간을 늘리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보조금 바로 없애겠다. 전기차 보조금 바로 없애겠다. 다 없으면 테슬라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가격 결정권을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를 팔면서 손해를 적자를 보고 팔고 있어요. 왜 일정 대수 이상 팔려야지 얘가 고정비가 해결되잖아. 고정비도 못 넘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서 지금 막 대부분의 GM이나 포드만 해도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야. 근데 테슬라는 수익 중에 수익 마진율을 갖고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조금이 없으면 테슬라가 가장 유력하고 훨씬 더 완전히 그냥 단독으로 그냥 올라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안 돼. 안 되면 어차피 저기서 민주당에서는 전기 보조금을 줄 거고요. 그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로서는 뭐 그냥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 BYD가 그 1위잖아요. 세계 예, 예. 판매량으로 하는 예. 중국 내수 때문에 예.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워렌 TV 영상에 찍어 올린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올렸나? 뭐 그렇게 올렸는데 BYD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따질게요. 중국 내에서 모델 3와 모델 Y만 파는데 모델 3, 모델 Y만 파는데 BYD는 18개 차종을 파는 거야. 18개 차종을 파는데 18개 차종을 파는데 테슬라 모델 3, 모델 Y만 파는 것보다 매출액이 조금 높아. 아, 그래요. 저가형 차량이 말이야. 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대수는 안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 보통 하면 대수만 갖고 얘기하잖아. 대수는 원래 저가형 파니까. 아이폰하고 갤럭시랑 비슷하네요. 옛날 그때 아이폰은 종류가 되게 몇 개 없잖아요. 예. 큰 것도 없었고. 예. 근데 갤럭시는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매출로 따졌을 때는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애플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18개를 만들어 파는데 다 1,000,000달러 미만짜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15,000달러짜리, 20,000달러 미만짜리 대부분이야. 최고 비싼 게 40,000달러야. 근데 테슬라는 최고 싼 게 40,000달러야. 물론 그것도 보조금 받으면 3만 몇 달러지만. 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이게 상대가 안 돼. 근데 이제 언론 기사가 일어날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판매 대수로 세계 1위라는 거지. 아니 싸구려 차 아무리 많이 팔면 뭐하냐고. 비싼 차 몇 대 팔면 그게 낫지. 마진율이 훨씬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워렌티 보면 영상 만들어 올린 거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 영상은 무조건
제가 워렌티 테슬라만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예. 네. 테슬라만. 예. 테슬라만. 네. 그러면 2차 전지주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내 2차 전지. 이 테슬라가 만약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게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김영우 원장님께서 작년 한 8월 정도에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 단계를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체 그 인간의 삶의 생로병사 가운데 네. 이제 그때는 한 분열기쯤이라고 해서 네.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 네. 근데 진짜 이거 엔비디아 예측해 주신 것처럼 그 후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했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나 몇몇 전문가분들은 빠르면 4분기 때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김영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에 우리 배터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들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요. 그게 리튬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7만 6천 위안 하던 게 단기간에 60만 위안까지 급등한 거예요. 와, 10배 됐네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저걸 했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받아서 만드는 전기차 업체가 600개나 있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당시 중국 전기차 업체 시진핑 주석의 제조업 활성화 목표로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에서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그 보조금을 받고 생산업체가 600여 개가 난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00개 업체가 전기차를 만들고 아직도 리튬 생산이 다른 데는 좀 적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부족하니까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양극재를 주로 만들어 파는 뭐 에코프로 위안,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리튬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1,4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막 10배 오른 거지. 근데 그런 게 얘가 다시 7만 6천 위안, 1,447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거 이제 며칠 전 캡처를 한 거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89%, 88%까지 리튬 가격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다시 올라갈 거냐는 거지.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왜 아니냐면 일단 중국이 완전히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중국이 막 경제 성장을 위해서 건설을 밀었는데 2, 3년 전부터 건설로는 답이 없다고 했어. 왜? 공실률이 너무 많고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사람이 살 만한 빈집이 뭐 1억 주택인가 뭐 있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는 한동안 더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지.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난리가 났으니까 중국차를 만들어도 전기차를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지. 안 팔리면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가면 양극재 관련된 그런 소재주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미국에서 리튬 정제소를 만들고요. 우리나라도 포스코에서 칠레에 리튬 그 호수에서 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인수를 하고 개발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저것들은 우리 그 양극재 관련주는 다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앞으로 오랫동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에코프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분할 전으로 얘기할게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한 50% 되더라고요. 그럼 5, 6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야. 10만 원까지 내려가려면 더 내려갈 일이 많다는 거지. 얘가 제자리를 찾아 다시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야 된다면 그 리튬 가격이 부족한 사태가 다시 벌어져야 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캐즘이라고 해요. 캐즘. 신상품이 나오면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다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망을 지켜보면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주는 캐즘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차량 판매량 전체가. 그런 상태인데 중국이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이상 걸릴 건데 리튬 가격은 다시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지. 이거 4분기에 올라간다는 생각에 지금 막 더 사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거나 가지고 있으면 좀 안타깝지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제 의견은 그래요. 뭐 어차피 결정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그 2차 전지 투자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학원도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안 들어. 싫어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상을 갖고 100만 원, 에코프로가 100만 원, 150만 원 갔을 때 1000만 원 간다고 500만 원 간다고 막 그렇게 부채질 하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상으로 주식을 샀는데 지금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40% 50%인데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확증 편향, 자기 편파성의 함정 이런 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 말 듣고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용기를 내시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 IRA법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IRA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산 리튬을 견제하면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서 중국 판매량이 전체를 대부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전기차 판매량 중에 중국 판매량이 가장 많아. 가장 많고 중국 걸 제외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야. 엔비디아하고 비교해도. 중국 내 판매량 때문에 BYD가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많은 거지 중국을 제외하잖아요. 테슬라가 BYD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살 만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IRA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 중국이 워낙 큰 거군요, 시장이. 중국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으로 막 그 푸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안 되겠거든. 100년 이상의 그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만들면 허접한차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전기차만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모터에다가 바퀴 구동력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워서 전기차에 주력적으로 밀었거든요.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전기차에 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들고 나온 거지. 자율주행이 없는 전기차는 저거랑 같이 우마차랑 같다는 거지. 역마차랑 같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뭐 그럴 정도로 나오니까 중국은 여전히 허접한 차를 만드는 걸로 된 거죠. 전기차 자체도. 하여간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잘 나가려면 리튬 가격이 중요한 건데 뭐 테슬라조차도 이제 스스로 조달을 리튬 하려고 정제소 만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칠레에서 리튬 채굴 하는데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2차 전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분리해서 봐야죠.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의 싸움이 아니고 자율주행의 싸움인 거야. 근데 자율주행으로는 테슬라하고 경쟁되는 업체가 아예 없어.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편안하냐. 다른 데는 막 회사에서 자율주행 성능을 홍보 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테슬라는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걸 막 X에 막 올려 막.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X 들어가면 막 테슬라 치면 많아요. 뭐 그러고 하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겠어요? 자, 1억 원이 있다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왜?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거고 그 중에 절반은 테슬라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인하될 거라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 ETF인 QQQ 그 나스닥 100짜리 3배짜리 말고 3배짜리 TQQ인데 이건 안 되고 QQQ 요거를 또 나머지 이제 한 4분의 1 되겠죠. 나머지의 절반 그래서 사고 나머지 이제 S&P 500 ETF인 뭐 스파이 부 뭐 이런 것들도 또 한 4분의 1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의 60% 정도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국내 주식에는 SK 하이닉스에 한 3분의 1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건설주,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분의 1은 삼성전자나 코덱스 레버리지 ETF. 지수. 예, 지수 ETF.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외국인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코스피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거나 코덱스 레버리지거나 둘 중에 하나. 소액을 넣는 거네요. 레버리지에. 3분의 1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에 또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스닥은 좀 레버리지 사면 안 돼요? 나스닥은 이제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조정 나왔을 때 그 3배짜리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 근데 1배짜리가 10,000원짜리가 저기 5,000원이 됐는데 얘가 다시 10,000원이 되는데 본전이 안 돼. ETF는요. 그 레버리지는 더 많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려갈 때는 고점 대비 하락한 거잖아요. 올라올 때는 저점 대비 몇 프로. 이게 상승할 때 전일 대비야. 그래서 제 가격이 돼도 ETF는 본전이 안 돼요. 근데 3배짜리는 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3배짜리는 안 되고 지난번처럼 막 기준금리 갑자기 올려서 막 바닥 났을 때 제가 이제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할 때 그때 3배짜리 사는 거지. 3배짜리 잘못 사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배짜리. 앞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예. 그 중간중간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예, 수 예,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건 급락했을 때는 레버리지나 3배짜리를 사는데 먼데이 블랙 먼데이 한 3주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럼 그때가 타이밍인 그럴 거예요? 때는 3배짜리 사야죠. 근데 이제 블랙 먼데이가 하루 만에 끝날 줄 몰랐던 거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2% 내리면서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걔가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내려갈 수 있었으니까 그거 바닥 잡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맞네요.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그때. 재밌었습니다. 다이나믹했죠. 근데 그때 진짜 막 엄청나게 또 막 심각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불과 2, 3주 지나니까 또 뭐 아무렇지 다 제대로 왔어요. 다 지금. 왔어요. 예. 우리 코스닥만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금투세나 또 이런 거랑 연결된 거겠죠. 예. 대표님 뭐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31일 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가 김용우 원장이 무료 강연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주제는 게임의 룰을 알고 투자하자 주제인데 사실은 뭐 우리 학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지 이제 학원이 강의장이 넓지 않아서 우리 이제 주로 인터넷 강의를 많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아래 이제 워렌 주권 학원 검색하셔서 그 전화번호 있으시니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시면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제가 이제 워렌 TV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뭐 1,000단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은 1,000단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방문하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것만 주 2, 3회씩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테슬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33-3425.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